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또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중국차의 기술력이나 이런 좀 진도가 보다는 앞서 있다. 예, 앞서 있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원에서 과정 하나를 개설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 MBA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그 과정은 이제 그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반도체 그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과정은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이제 개원입니다.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반도체 비즈니스 MBA학과.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비즈니스 굉장히 좀 그 이론적인 면도 물론 배우겠지만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원래 이제 MBA 과정이 이제 실무 쪽에 많이 포커스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교수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증시 상황도 안 좋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그렇죠. 뾰루퉁하고 고개도 절러절러 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메모리 쪽이에요. 예, 시스템 반도체 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원래 이제 주기가 좀 있잖아요. 그 주기가 보통 이제 빠르면 2년, 보통 3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이 왔다가 다시 이제 호황이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뭐 3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환율 다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앞으로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별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안 보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증시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런 사이클상이나 삼고가 좀 해소가 돼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출량 같은 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4차 산업 아시다시피 뭐 엄청 많잖아요. 산업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산업에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좀 보면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삼성전자에 또 많이들 물려 계시고 그렇죠. 이 주가가 보통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살 때, 소외받았을 때, 뭐 공포에 질렸을 때 사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악재가 좀 언제 해소가 될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신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근데 일단은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는 좀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3년 이상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길면 1, 2년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좋다래도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받쳐줄 수가 없어요. 전쟁도 있고. 예. 그러면은 참 이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 여기에 이제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또 갈려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맞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거기서 일정 부분 뭐 10% 20%는 반도체를 지금부터 사야 된다.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는 게 왜냐면 그러세요? 왜냐면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3년 이상 투자한다. 그러면은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계속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계속 사는 거니까 얼마나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이게 분위기는 안 좋아도 이게 막 망하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커지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자동차도 얘기할 거지만 거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게 어떤 쪽이냐면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그 수요만 해도 엄청나게 앞으로 메모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요, 박사님,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자율주행차를 지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고 특히 뭐 이제 자율주행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켤레로 가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예, 2차 그렇죠. 전지 중에서는 또 많이 오른 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은데도 예. 또 현재 좀 이런 자율주행 시장, 자율주행 개발 이런 예. 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관련해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아, 자율주행으로 나오세요? 예, 시간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반도체 연관돼 가지고 네. 예, 나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죠. 지금 보시면 거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3단계 거의 근접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이제 3단계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4단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레벨 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언제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개발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혹시 뭐 물론 이렇게 예. 또 반도체처럼 대외 악재가 터지면 예. 연기가 되고 또 예. 수요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예. 레벨 5를 보통 그러면 한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대략적인 기간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뭐 상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2025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승용차, 자가용 이런 쪽은 2027년. 그게 이제 4단계거든요. 네. 예, 그 4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5단계가 가겠죠. 그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이제 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아마 대략적으로 보시면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도 근데 2020년대 되면 뭐 5단계까지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발이 안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에 정확히 된다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예. 국토부에서 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예, 2027년에 예,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예. 그러면서 그 도심항공교통 예. 상용화를 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 맞습니다. 또 예. 뭐 실시한다고 예. 하고. 그러니까 그게 2027년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예. 하나의 국가 어젠더로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 또 예. 미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는 뭐 된다 그래도 변수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술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다가 만약에 예.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오면은 또 디지털화가 예. 갑자기 또 막 확 예.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그 자율주행 레벨 3는 예, 예. 그 내년 추석에 네. 뭐 벌써 나올 수 있다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거는 가까운 미래니까 좀 예, 예측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빠르면 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와. 예. 그럼 진짜 그 추석 그 연휴에 예. 뭐 시골 가고 이럴 때 예. 그 어느 정도의 그럼요. 예. 장거리 운전이 좀 편해지는 예, 건지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될 것 느끼는. 같습니다. 예. 와,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이 확실히 이게 앞으로의 그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예. 굉장히 유망하네요. 유망하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이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모빌리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기본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시장이 자율주행 쪽보다는 훨씬 더 커요. 한 3배 이상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시장이 커지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 모빌리티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예. 큰 시장에 다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모빌리티나 뭐 예. 자율주행 하면은 많이 언급되는 게 테슬라. 예, 뭐 그렇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를 예, 중심으로 예, 예. 얘기가 거론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지금 어때요 진행 상황? 지금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시 못하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두 아시죠? 중국의 어떤 구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바이두. 예, 예.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기술력으로 거의 테슬라랑 동급으로 지금 왔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상용화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중국이라서. 예. 이미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조만간에 상용화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로보택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대도시에 이제 운행이 됩니다. 와. 예. 그게 이제 레벨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야, 중국은 진짜 예. 대단하네요.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예. 그래서 그 동급으로 와 있고 상용화는 이제 중국이 더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한 1년 정도 기술적으로 늦춰진 것 같아요.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예, 그 정도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테슬라, 바이두, 현대기아차. 예. 이 정도. 혹시 좀 더 디테일이 혹시 있을까요? 예, 디테일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테슬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율주행차도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돼야지만 이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또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런 쪽에. 그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 펌웨어 쪽이 강해요. 그래서 OT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OTA요? 예, 그게 뭐냐면 오버 디 에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자동차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어떤 오류 같은 걸 모두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른 데도.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돈이 생기면 테슬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보시면 반도체를 다 직접 개발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제작은? 그렇죠. 지금 이제 맡기는데 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나노 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앞서죠, 지금. 지금 테슬라랑 삼성이랑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와. 5나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삼성전자의 호재네요? 호재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5나노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자동차 기업으로서. 네. 뭐 현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반도체가 최적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동차가 최적의 어떤 성능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랑 테슬라의 관계가 되게 긴밀해지겠네요. 긴밀해지는 거죠. 그 반도체 쪽에서 예. 그 휴대폰 쪽에서 보면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처음에 협력하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 갈라지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기에?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자기들이 개발한 건 아니에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이랑 협력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기술력이 쌓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술력이 올라가면 독립을 하는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마진이나 이런 그다음에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내줘야 하면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반도체야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최적화하기 때문에 최적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이제 제작 비용이 상당히 줄어요. 비용이. 의사소통도 빨라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계속 개선되는 것도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반도체 업체에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기에 자기들이 이제 차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 상으로도 맞춰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도 그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마 한 30%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을 텐데 테슬라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나요?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제 변수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할 거라고 보는데 변수는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지금. 중국. 그게 변수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약간 그 요즘 보면은 미국이 블록화가 되면서 막 또 아예 때리고 그렇죠. IRA인가요? 그거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에 막 이렇게 중국이랑 거래하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를 미국 기업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수가 또 그겁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느냐. 그게 또 변수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차 이쪽이 상당히 지원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BYD라고 있어요. 전기차. BYD. 지금 제가 오늘 기사 보고 나왔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있잖아요. 테슬라 수량을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기차. 오히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조금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데 오히려 좀 견제받는 것도 있는 거. 그렇죠. 또 왜냐하면 또 기본적으로 또 미국 정부에서도 또 그걸 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분명히 견제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네요. 미국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중국은 또 엄청난 내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관계예요. 진짜 복잡한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투자한다고 하면 어디 해야 돼요? 저는 뭐 일단 양쪽 다 하면 되죠. 반반씩.
그러니까 그 저기 누구야 워런 버핏은 예, 예. BYD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중국 리스크 정치적인 그런 것도 예.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도 예. 있으니까 오히려 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심플하게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테슬라와 중국차의 예. 기술력이나 예. 이런 좀 진도가 예. 현대 기아차보다는 앞서 있다. 예, 앞서 있습니다. 예. 막 드론 택시, 아까 로봇 택시, 예, 예. 로봇 배송 예. 이런 게 아직까지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시장이 커집니다. 앞으로. 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고민이 뭐냐면 물류비예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잖아요. 앞으로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로봇이라든지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혁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다가 예.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는 뭐 테슬라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 예. 워런 버핏은 다 팔았지만 뭐 BYD 이런 것도 뭐 한번, 바이두, 예. 네, 바이두 같은 것도 또 한번 알리바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예, 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매월 어느 정도 퍼센트는 적립식으로 매수해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6개월 보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 100조급 역대급 빅딜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 좀 잘 봐야겠는데 예, 진짜 예, 이게 예. 한번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은요. 예. 그 앞에서 이제 반도체 다뤄주시고 뒤에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여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를 보시면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가 되면 이제 한 3000개 이상이 쓰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단계, 레벨 5가 되면 그때부터는 몇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몇만 개요? 예. 네.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반도체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수량적인 부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율주행차가 이제 발전이 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통신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정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차량과 그 다음에 도로와 뭐 물건과 차량과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를 뭐 저장하거나 하게 되면 또 통신도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이제 보존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해야 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예, 데이터 센터 쪽에도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 내에도 들어가지만 그것과 연계된 데이터, 그렇죠. 커넥티드 쪽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그 반도체, D램 반도체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 다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3,400개에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몇만 개까지 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D램과 시스템 반도체가 다 그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D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D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이런 쪽은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시장이 또 크잖아요. 그다음에 또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게 양적으로 엄청나게 예. 늘어난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통계들이나 예. 미디어들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꺾이고 있다, 업황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로만 보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이게 뭐 그렇게 뭐 슈퍼사이클 뭐 엄청나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과장이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업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D램의 어떤 수요가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뭐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26개월 만에.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삼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너무 대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낸드 쪽은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예, 그 YMTC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낸드 플래시 쪽은
삼성이랑 거의 근접하게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애플 휴대폰에도 스마트폰에도 이제 벤더로서 이제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재하려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적으로 보면은 예.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예. 그거는 분위기일 뿐이고 앞으로 예. 성장 가능성 너무 큰데 예. 이게 또 그러니까 기업 단위로 들어오면은 예.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 큰 산업에서 점점 파이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아, 한국 기업들은 좀 위협을 받는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워낙 이제 중국의 목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제조 그래가지고 뭐냐면 2025년도까지 반도체 자급률 있잖아요. 네.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능력, 그걸 이제 70%까지 높인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지금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 20%채 못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예.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그런 제재를 또 하려고 막 그래요. 낸드 쪽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는 크게는 이제 두 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인데 딱 보시면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낸드 플래시 쪽은 기술력이 약간 좀 낮아요. 근데 이제 D램 쪽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낸드 쪽은 많이 쫓아왔지만 D램 쪽은 아직까지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3년 이상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방심하고 있을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D램 쪽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DDR5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EUV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EUV 공정을 사용을 못 합니다. 예. 제재를 한 예, 거죠?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는 특히 예. 삼성전자 D램 쪽에서는 예. 제재가 예. 혜택이 될 수도 예, 있겠네요.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역사가 또 삼성은 길잖아요. D램 쪽은 개발한 어떤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경험과.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어떤 치킨 게임을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낮추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과연 그런 어떤 물량 공세와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는 사이에 만약에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모빌리티 시장이 점점 커지면 예. 거기에 또 엄청나게 그 D램이 들어가야 될 거고 예. 그때 만약 그 기간에서 예. 중국이 많이 따라오지 못하면 예. 그렇죠. 삼성이 엄청나게 공급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커져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재투자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 D램 기술 같은 경우도 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 DDR5처럼 예. 계속 6, 7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D램 쪽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한계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나노대거든요. 아직까지. 어떤 개발의 어떤 여지는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분명히 또 다른 기술이 나올 겁니다. 예. 교수님 그 최근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고 반도체 산업적으로도 우선 성장 가능성은 크고 예. 지금의 분위기와 다르게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낸드 쪽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낸드 쪽은 예. 그렇게 막 비중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D램 쪽이 약간 더 크다고 보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매월 어느 정도 퍼센트는 적립식으로 매수해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6개월 보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거고. 예.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좀 예. 뜨거운 게 예. ARM 그 인수 가능성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5만 전자가 되면서 예. 3만 전자 갈 건데 예. 만약에 ARM이 터지면 3만 예. 전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 100조급 역대급 빅딜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전제. 기본적으로
100조까지 투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컨소시엄 구성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암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퀄컴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암을 사용하고 있어요. IP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블록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엔비디아도 이제 인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돌발된 게 뭐냐면 반독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네.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혼자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나중에 이제 반독점 하면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독점이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아마 엔비디아처럼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 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아까처럼 퀄컴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예. 등등 이제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하면 예.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 ARM이 어떤 기업이에요? 영국 기업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그 모바일 쪽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90% 돼요. 예. 태블릿 쪽은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IP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를 설계할 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코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게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베이스죠. 기본.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예. ARM은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뭐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영국 쪽에서는 영국에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인가 봐요. 좋죠. 예. 근데 이거를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제 뭐 위워크라든지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투자를 한 게 지금 이제 잘못돼가지고 엄청나게 2분기 계속 이제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손정의 예, 소프트뱅크.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암을 팔게 되면 자본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손정희 회장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 예. 달인가 만난다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는데 예. 그때 엔비디아는 이게 100조까지 안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계속 몸값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는 거죠. 예. 와, 근데 거의 2배 이상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예. 100조라고 하면은 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건가요? 금액이죠. 기본적으로 자본은 됩니다. 100 몇십조 쌓아놓고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100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M&A가 불발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 부담금이 크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딜을 할 겁니다. 한다 그래도 더 싸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가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되게 아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랑 예. 그 매각설 나올 때도 예. 만약에 그런 반독점 이슈로서 예. 다른 국가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 예. 가격에도 팔 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예. 예. 그때도 힘들었으니까. 예. 근데 예. 지금은 그거보다도 좀 더 높게 부르면 예. 안 팔 이유는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예. 삼성전자는 좀 어떤 엄청나게 좋아지죠. 기본적으로 그걸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좋아져요. 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이 그걸 만약에 사게 되면 일단 그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인데 그게 다 이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모든 설계를 다 암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생기면 또 파운드리도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전 2030이 훨씬 더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와,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이겠네. 지금 삼성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아마 컨소시엄 해가지고 하면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세요? 예. 와, 이거 좀 잘 봐야겠는데. 예, 진짜 예, 이게 예. 한번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싸니까. 예, 너무 싸죠. 예. 예, 그 보통 PBR 뭐 예. 한 1.1이면 되게 싸다고 하는데 예, 싼 예. 구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건 뭐 1.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우는 배당이 3%까지 올라가. 아, 예. 그러면은 특별히 뭐 그 막 뭐 미국이나 다른 뭐 중국은 어차피 뭐 반대한다 해도 예. 그 파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예. 미국 정부나 이런 데는 조금 파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뭐 반대할 거라고 보시는 않는 거고. 컨소시엄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진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퀄컴도 들어간다 그러면 반대하진 않겠죠. 예. 그러면 그 예. 지분 구조도 그게 삼성이 좀 높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업끼리. 예. 그러면 지금 좀 이슈가 이렇게 부각된 거는 예.
그냥 한국 기업이니까 좀 부각이 된 거고 예. 막 일방적으로 삼성에게 유리하고 막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뭐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손정희 회장이 와서 같이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좋습니다. 파운드리도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술력만 있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파운드리 생태계도 많이 부족하고요. 주가는 진짜 완전 폭망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로 좀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이렇게 다 혼성해서 부르는 거죠. 혼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6월 말쯤에 3나노 공정으로 양산을 진행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 TSMC도 이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했다. 이제 경쟁이 시작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상황과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검증 기간이라고 봐요, 저는.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율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좋아질 겁니다. 계속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마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아마 퀄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조그마한 기업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반도체가 나온 다음에 진짜 엔드 유저 세트 업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필드에 이제 나간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최소한 1, 2년 지나야지 그런 어떤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1년이나 2년 정도 걸려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검증 기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TSMC는 지금 이제 방식이 다르잖아요. 핀팻 방식이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이제 GA 방식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TSMC는 검증이 됐잖아요. 핀팻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3나노인데요. 그 3나노를 만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약간. 그러면은 왜 이거를 삼성이 GA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삼성이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하다 보니까 TSMC를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려면 이제 일단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GA 방식이 아직 검증이 막 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증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처음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그 수율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진짜 뭐 국민으로서 자국민으로서 그 자국민의 삼성전자가 잘 되는 걸 응원하고 싶긴 한데 냉정하게 봤을 때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경쟁자가 보시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인텔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TSMC밖에 없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다 첨단 공정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뿐만 아니고 모빌리티 기업들이 반도체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반드시 이제 첨단 공정에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시장을 당분간은 삼성과 TSMC가 양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분을 한다는 것도 시장이 커지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뭐 그걸 다 TSMC가 감당할 수는 없는 없죠. 거니까 물량을. 근데 삼성의 기술력이 좋지 않다고 하면 또 굳이 막 물량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그냥 TSMC에서 하지 삼성한테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괜찮은 건가요? 기술력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앞으로도 뭐 TSMC 못지않게 갈 것 같아요. 기술력은. 근데 이제 파운드리도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술력만 있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TSMC는 보시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조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신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그 파운드리 생태계도 많이 부족하고요. TSMC는 그런 생태계도 잘 돼 있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조건이 삼성보다는 TSMC가 좋다는 거죠. 그렇구나. 냉정하게 봤을 때는 참 그게 어려운 또 근데 이제 삼성이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GA 방식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가격도 TSMC보다 삼성이 더 쌉니다. 싸니까. 예,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예. 뭐 예를 들면 중저가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전략을.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TSMC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해요. 분명히 넘치는 분량은 삼성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고객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양사를 가져가야만 어떤 그 반도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격적인 어떤 이점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경쟁을 시켜야지만 그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TSMC도 어떤 가격의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자꾸 그러면 이제 삼성 거 쓴다 이렇게 나오면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예. 하다 보니까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기업의 과정 구도가 예. 굉장히 유리하네요. 그럼요. 삼성전자에게. 아,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예. 그럼 만약에 인텔이 예. 들어온다고 했을 때요. 인텔은 좀 언제쯤 예상을 하나요? 지금 예상은 뭐 2024년 아니면 2025년입니다. 그때도 파운드리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공정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텔은 뭐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EUV 공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데 TSMC와 삼성은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그런 험난한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율도 안정화되고 있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나게 앞으로도 이제 시행착오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랑 TSMC랑 그 파운드리 예. 그쪽 이제 경쟁 구도를 한 1, 2년 전부터 이렇게 좀 계속 듣고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따라잡는 게. 예. 근데 아무리 이제 인텔이라 한들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2024년, 2025년에 들어가서 이걸 따라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아무리 생각도 인텔이라 많이 해도. 듭니다. 예. 아무리 인텔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인텔 주가는 진짜 완전 예. 폭망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예. 물론 2024년, 2025년부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시장인데 네. 그만큼 또 그 산업에 진입하는 걸 안 좋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같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베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예. 그래도 그 과점이라는 그런 상황과 또 GA에는 새로운 기술 혁신 방식 그리고 또 삼성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내왔던 저력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 그 파운드리도 기대가 되지만 그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팹리스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 마켓시어가 지금 불과 3%가 채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4%, 5%, 10%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아까 갑자기 ARM 인수할 때 TSMC 같은 기업들은 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또 그 신뢰적인 면에서 그렇죠. 또 그게 네. 야 이게 진짜 되게 그 인생을 살아봐야 된다는 게 그게 또 오히려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도 그렇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못하죠. 아마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야 그렇구나. 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네.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일단락을 한번 해보고 예. 그 다음에 그 차량용 반도체 예. 이게 또 이슈가 예. 부족한 거 쇼티지. 예. 근데 이거 되게 오래 가네요. 올해 가죠. 예. 오. 벌써 몇 년 됐네요.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TSMC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70% 정도가 이제 TSMC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량용 전문 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냐면 뭐 르네사스라든지 일본에 그다음에 뭐 ST 마이크로 그다음에 뭐 NXP라든지 인피니언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또 외주도 많이 줍니다. 그게 다 이제 거의 다 TSMC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 어떤 물량이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지금 TSMC가 파운드리 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난징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가까워지고 중국 있거든요. 난징이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그쪽을 많이 생산합니다. 미국 제재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 첨단 어떤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예.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2024년 말 정도 되면 일본에도 구마모토 공장에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 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예. 그때가 되면 반도체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는 예. 주로 TSMC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70% 정도가 이제 TSMC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UMC라든지 뭐 타워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 해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거의 하고 있진 않는데,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MCU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첨단 그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공정, 성숙공정 이쪽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은 삼성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든지 최근에 또 인수한 키 파운드리 여기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런 데도 차량용 반도체를 앞으로 많이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아까 모빌리티 언급해 주실 때요. 예. 그 모빌리티의 자율주행차 제외하고 예.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탈 것이나 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가 뭐냐면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뭐 UAM 아까 말씀하신 UAM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PBV 그래가지고 목적 기반 차량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그래가지고 뭐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드론 같은 것도 모빌리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로봇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모빌리티 쪽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배송 운송.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예. 아까 그 삼성전자와 TSMC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예. 아, 앞으로. 예. 그렇구나. 와, 진짜 이게 산업적으로는 엄청 좋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주행차보다는 아마 UAM, 예, 도심 항공교통, 예, 그게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더 먼저 이제 상용화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2025년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진짜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 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이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확실히 예. 왜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예. 사활을 건다고 미래 산업으로 찍었는지 예. 알 것 같네요. 진짜 삼성전자 잘해주기만 하면은 예.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예.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희망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삼성전자가 점프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램은 이미 잡았잖아요. 세계 1위니까. 예. 와, 거기다 ARM 이런 것까지 진짜 이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지면은 주가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자율주행 쪽 하면은 이제 UAM 이러면 또 현대자동차가 많이 언급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랑 이런 대기업들 간의 협력도 좀 하라고 하는데 이런 협력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격적인 어떤 협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로 협력하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첨단 공정 있잖아요. EUV 공정을 쓰는 그러한 공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이제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반드시 이제 첨단의 어떤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현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내재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그런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현대 모비스 이쪽에서 많이 개발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많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랑 협력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첨단 공정의 EUV 공정의 반도체는 같이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생산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TSMC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TSMC보다는 삼성 쪽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국가 내에 있는 그러한 업체를 쓰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8인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앞으로는 12인치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10인치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더 커집니다. 지금은 이제 8인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기능도 상당히 좋아져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상당히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좋은 어떤 첨단 반도체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은 첨단 공정 3나노 같은 그거는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업체들이 많은 거죠. 지금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구공정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주로 28나노 이상입니다. 그런 게 이제 ST 마이크로라든지 ST 마이크로, 그 다음에 뭐 르네사스라든지 인피니언, 그 다음에 NXP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는 그런 기업들하고 하면 업체도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그런 기업들 뭐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나중에는 또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들어가는 뭐 시설 투자비 이런 거는 적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반도체 사업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본격적으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모이스랑도 같이 할 거고요. 그게 될까요? 그게 안 될, 왜냐면은 이것만 하는 몇십 년 동안 해온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를 우수한 사람들 뽑아와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 한다는 거죠? 지금 설계만 기본적으로 하고요. 지금 뭐 생산도 같이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고 있는 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생산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은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계획이 나오겠지만 일단 구공정은 생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첨단 쪽은 생산을 하지 못하죠. 첨단 쪽도 설계는 가능한 건가요? 설계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첨단 쪽은 2개로 돼 있는 거고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이제 그 첨단 쪽이 아닌 곳들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런 쪽은 많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동부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타워 세미컨덕터 이건 이제 인텔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데들 다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엄청나게 반도체가 모빌리티 쪽까지 보면은 앞으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배 이상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특히나 보시면 뭐 로봇 쪽도 상당히 커지잖아요. 로봇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나 뭐 대기업들도 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본격적으로 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었다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 자율주행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다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위기는 주가적인 위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경영진이라든지 미래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예전만치 못하다 감을 못 잡는다 이런 식의 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거기는 뭐 물론 이제 문제가 없는 기업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내부 조직적으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화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낸드 쪽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로봇이나 이런 쪽이 진짜 막 삼성전자 진출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쪽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율주행 쪽에서는 거의 원픽이 테슬라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좀 모빌리티 쪽까지 좀 확장을 하고 뭐 UAM 이런 것까지 좀 합치면 좀 현대기아차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추천한다면 모빌리티 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미국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이런 기업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그 소프트웨어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기업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능력이 또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5개 대략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또 바이투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 소프트웨어 능력과 그다음에 반도체 능력 이게 시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된 어떤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최적의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량이.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빌리티 쪽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게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반도체를 설계를 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품을 그렇죠. 넣으려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좀 주목할 수 있는데 현대 기아차는 좀 애매하네요. 이게 사실 보면 왜냐하면 반도체를 그렇죠.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소프트웨어가 강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때는 맞습니다. 100% 맞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거냐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제 맞아요. 로봇 기업을 인수했어요. 이게 상당히 맞아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빌리티 쪽하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대가 강한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수소 전기차 있잖아요. 이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넘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소. 하다 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나중에 터진다 그러면 또 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죠. 야, 이게 제 소프트웨어 이게 정말 앞으로 그 몇 년 전도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잡아먹는다 했는데 진짜 이건 다 먹네요, 다. 그렇죠. 정말 중요해지네요. 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다. 정말 이게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축의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이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